네, 수도권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다양한 생활 경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은퇴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재테크.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우리 인구 구조고요. 특별히 또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은퇴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IAM 자산관리센터 최영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재테크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의 관심이 있고 다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은퇴 후의 경제생활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각종 사이트와 언론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문제 상당히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 패턴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실제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최 본부장님은 베이비 부모 세대에 들어가시진 않죠? 네. 네. 저는 조금 근접해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 네네. 우리가 이 법정 퇴직 연령 55세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한 해에 8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은퇴자들이 그만큼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 네네. 실제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라고 한다면 1955년에서 1963년생에 해당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산 현황을 보면요. 모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전체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 자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약 20% 내외로 금융자산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실제 대부분 사례자를 보면 80%를 넘어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95% 이상이 전부 그 부동산 중에 또 95% 이상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용 자산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상 노후 생계 자금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앞으로 은퇴 후 생활에서 많은 이제 빈곤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부동산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에 육박할 정도라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깔고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집 한 채 맞습니다. 있지만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셨고요. 예. 네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은퇴를 앞둔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은 또 소득이 괜찮지 않습니까? 네네. 소비도 또 왕성한 시대인데 네. 앞으로가 이제 문제일 텐데 은퇴 준비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까 평가를 좀 하신다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퇴직자들의 은퇴 준비 상황을 보면 가장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역시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국민연금도 이제 많고요. 은퇴하자마자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간이 있다고요. 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 시기가 평균적으로 약 만 51세 정도가 되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만 61세 정도에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7, 8년 정도의 공백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많은 자산이 또 부동산 중대형평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 그 주택가격 시장의 고점이었던 2005년, 2006년 시점에 보통 우리 베이비 부모들 자산 형성을 어떻게 해왔냐면 중대형 아파트를 사고 평형을 늘려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산을 형성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중산층이 됐고 마치 신기루처럼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마치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더 문제는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도 또 늦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퇴직 시기에 자녀 교육도 안 끝난 상태 나오다 보니까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게 되고 소득은 없고 이제 그런 베이비 부모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직장은 또 그만두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나 어떤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사적연금도 그렇지만 받을 때까지 그 기간들이 길게는 10년. 그래서 은퇴 이후에 재정 결핍의 크레바스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나마 중산층 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노후 준비가 재무 구조가 잘 안 돼 있다는 건데 실제 좀 상담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은 상담자들이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 기업체 퇴직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실제 사례자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분은 공기업에 다니시면 소득도 상당히 많은 한 달에 9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분이신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퇴직 나이도 만 58세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좀 해피한 케이스라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 예. 재무 상황을 본다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자분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천 원미구 중동에 아파트 3억 8천짜리 하나 40평대에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거는 그 2009년도에 그 인천 청라지구에 이제 역시 매매 차익을 노리고 그 6억 정도 되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셨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 채 더 사셨군요. 네, 한 채를 더 사셨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문제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담보대출이 3억 7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은거 잔금 3억 7천만 3억 7천이요. 네. 그러니까 중동 48평형을 담보로 해서 2억을 대출을 받으셨고요. 네. 청라지구 48평을 담보로 해서 1억 7천을 담보 대출을 받으셔서 총 그러니까 3억 7천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들을 매도를 했을 때 가격들을 보면은 48평형 청라지구가 4억 2천, 그다음에 중동 48평 아파트 3억 8천인데 그런데 당장 이 3억 7천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42만 원씩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의 소득 상황을 보면요. 한 달 세후로 95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세요. 월 950만 원 세후로 버시는 분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시는 네.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에 이자 142만 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를 포함해서 650만 원의 소비액,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연금 보험료에서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검단 신도시부터 그다음에 영종지구, 청라지구, 그다음에 고양시 일대, 김포시 일대 이런 중대형 평형 분양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특히 이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붙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냉정하게 본다 한다면은 지금 이제는 어찌됐든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다가올 현금 흐름의 위험성을 먼저 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첫 결단을 내리셔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분도 보면 수도권에 지금 아파트가 두 채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은퇴 후에 재테크, 재무설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구조조정을 조금씩 해나가야 될 텐데 가장 문제가 되고 비중이 많은 게 부동산이니까 뭐 이분의 예를 들거나 했을 때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요. 부동산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도 매도를 하고 이제 1년 뒤면 퇴직을 하시니까요. 매도를 하고 청라지구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 하락한 상황에서 급매로 좀 판매를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 내년부터 당장 현금으로 끊기게 되면은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950만 원 소득이 끊기게 되는데 일단 대출이자 142만 원도 줄이고 다행히 내년부터는 자녀 교육비가 이제 지출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개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거주를 좀 이제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전세가 상승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인천시 서구 지역에 보면은 그 전세 아파트 공급량도 많고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좀 완만할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지역으로 전세를 옮기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좀 분리시켜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으로 이제 1억 1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월 소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자 142만 원 나가던 것이 이제 월 소득 70만 원 정도를 받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남은 금융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월 소득을 좀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좀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내 현금 흐름이 소비를 하더라도 내 소득이 그 소비를 메꿀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대기업만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 자산, 은퇴자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동산 자산의 구조 조정을 이런 식으로 해 주셨고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그 밖에도 연금이나 보험이나 저축이나 금융상품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금융상품 가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보험부터 해서 뭐 펀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당장 이분이 갖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나서 이제 생긴 자금 가지고 CM이나 예금을 통해서 자녀 결혼 자금을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은
월지급식 펀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채권형 펀드 위주로 해서 안정적인 펀드로 한 달에 0.4%씩 우리가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서 소득을 좀 만들어드리는 쪽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험도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눠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복적으로 나에게 불필요하게 가입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이분도 한 달에 5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던 거를 30만 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역시 그 비용을 좀 줄여드렸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노후자산 관리에서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비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경우에도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내 현재 현금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겁니다. 네. 제가 왜 앞서부터 이제 뭐 서울과 수도권 얘기를 하냐면요. 지방이나 이제 뭐 고향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생활을 영위하시거나 직장이 있어도 또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러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방에서도 공부 잘해서 서울에 와서 수도권에 와서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나서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참 문제인데요. 자, 노후 준비 생각하면 사실 좀 답답하고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라고 현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 퇴직자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될 염두를 보통 보면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퇴직 1년 앞두고보다는 한 4에서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내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자분들이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현재 그 소비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라는 경우는 내가 현재 뭘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쓸 수 있을지를 부부가 특히 같이, 보통 보면 남자분들은 많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꼭 같이 해서 소비 패턴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 교육이 끝난다 하더라도 자녀 결혼과 특히 아드님들이실 경우에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협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학자가 목돈 지출에 대해서 규모를 정확하게 먼저 예측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먼저 세워볼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출가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부부 두 사람만 살게 되는 2인 가구가 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거 이전도 현재 주거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에서 소형으로 이전하는 것도 철저하게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자본이득을 노리는 바로 이런 투자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당장 한 달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조정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투자와 주거는 완전히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중대형평형 팔기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조금 생각을 바꾸고 약간의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금매로 당장의 현실을 파악했을 때 금매로 처리할 수 있다 한다면 향후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 같은 경우 이제 다섯 번째로 금융상품을 본다 한다면 많은 분들이 수익성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퇴직자분들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안정성, 황금성을 우선 고려해서 매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이코노미, 오늘은 생활경제 이야기로 은퇴 재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AM 자산관리센터 최영식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